반갑습니다. 토요일이 쉬어야 되는데 보강을 오시래서 죄송스럽네. 그 이게 1, 2월이 달수가 짧아가지고 그죠? 쉬는 날도 많고 구주가 안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주 보강을 해야 되는데 양해를 좀 해주시고 또 어차피 오셨으니까 제대로 듣고 오늘 정리하는 내용은 득점으로 다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220페이지 정책론 갑시다. 정책론은 보통 4문항에서 5문항 정도 요 정도를 예상하시면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3년 동안에 29, 30, 31에 최근 3년 동안에 작년 재작년은 7개씩 그전에는 6개씩 이렇게 해서 3년간 20문제가 나왔어요. 정책론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 5년 동안 나올 문제가 다 나왔다는 뜻이죠. 3년 동안. 그죠? 뭐 이유가 있겠지. 그 정권이 새로 바뀌면서 이제 새로운 정책들이 입안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 정도로 많이 나올 영역은 아닙니다. 한 5개나 4개 정도 예상을 하시고, 이 정책론은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이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포인트만 습렵을 하시면은 득점으로 다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정책의 개념, 그게 1장에 부동산 문제하고 나와 있죠. 그죠? 그 정책의 개념부터 아셔야 되는데, 뭐 시험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이런 거는 인간하고 부동산은 곧 토지를 의미합니다. 인간과 부동산은 상당히 관계가 악화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부동산이 왜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느냐? 원래 이 부동산은 인간이 점령하기 전에는 아름다운 대자연 상태에 그대로였죠. 그죠? 근데 인간이 점령한 이후부터는 우리 목적대로 이용을 했어. 그죠? 그래서 이 자연 상태로 보존되는 토지를 마음껏 훼손해가지고 농자 활동하고 도로 설치하고 건물 짓고 이렇게 해서 파헤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토지를 점령하지 않았더라면 아름다운 대자연으로 보존될 토지가 인간이 점령한 이후부터는 전부 훼손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간과 부동산은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고 이 악화된 관계를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정부가 이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면은 인간과 부동산의 악화된 관계를 개선하면서 인간의 생명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바로 부동산 정책은 인간과 부동산의 악화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공적 노력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을 통틀어 그냥 부동산 정책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개념은 그런 거고요. 그럼 이제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문제가 이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부동산 문제의 특성하는 게 있어. 그죠? 참, 빨리 교재 넘겨봐. 부동산 문제의 특성에서 특징이 5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악화 성향, 비가역성, 지속성, 해결 수단의 다양성, 또 복합성 이런 성질이 있는데 뭐 중요한 거 없어요. 시험하고 관계 없어요. 그냥 부동산 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그 정도 기억하면 되고 그게 이제 한계 비가역성의 의미는 알아두는 게 좋은데 비가역성은 한 번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되돌아가기 어려운 성격을 비가역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한번 잘못 신축해 버리잖아요. 건물을 한번 잘못 신축했다. 그럼 그 신축한 건물을 철거하고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거는 어렵죠. 왜? 포기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철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건물을 한번 잘못 신축하면 신축하기 전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다. 또, 우리가 지표면을, 그죠? 토지의 지표를 1cm만 살짝 파헤쳐버리잖아요. 토지의 지표를 1cm만 딱 파헤쳐버리면 원래 지표를 훼손하기 전에 원토양을 회복하는 데는 100년 이상이 걸립니다. 100년. 그럼 10cm만 지표를 파헤쳐버리잖아요. 원래의 토양을 회복하는 데는 1000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야. 도저히 되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한 번 부동산 문제가 생기면 원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다. 환원하기 어려운 성격을 뭐라 한다고? 비가역성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비가역성이 뭐냐? 안 나와 그런 거는 시험에. 근데 왜 알아야 되느냐? 자, 비가역성을 야기시키는 토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토지의 특성을 지난번에 다뤘지만 그죠? 아직 안 했거든. 비가역성 용어를 모르니까. 이 비가역성을 야기시키는 토지의 특성이 뭐냐?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그걸 한 개 기억해야 된다. 용도의 다양. 토지는 용도가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용도를 잘못 선정해버리지. 그러면 그걸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가지고 원래 적성에 맞는 용도를 찾아서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원하기 어려운 비가역성이 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비가역성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는 특성이
용도에 해당해서다. 그걸 기억해야 돼. 다른 게 아니고. 응? 그리고 거기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시간 되면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229쪽 갑니다. 2장의 부동산제. 그 229페이지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정책론에서 다뤄야 할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가장 먼저 이제 정부가 왜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는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부터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교재가 이 순서가 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리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셔야 되겠어요. 235페이지 235쪽 가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왜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는가? 이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구분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요. 이 정치적 기능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 이게 정치적 기능이고, 경제적 기능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 이게 경제적 기능이 되는데요. 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저소득층에게 골고루 소득이 되돌아가도록 하는 이 소득 분배에 초점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재분배할 목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즉 저소득층에게 형평성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정치적 기능이라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정치적 기능에 해당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실시하는 주택 정책들이 있죠. 그건 전부 정치적 기능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값싸게 지어서 공급한다거나 임대료를 규제하거나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전부 형평성에 초점을 둔 정치적 기능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기능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건데요. 시장 실패가 뭐야? 시장 실패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 그걸 시장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장 실패를 수정한다는 말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럼 경제적 기능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 기능이 아니라 정치적 기능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경제적 기능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초점을 두고 정부가 개입하는 걸까? 이거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 개입을 뜻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경제적 기능은 바로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외부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외부 효과를 제거하게 되면 시장 실패를 수정하게 된다, 그런 뜻이네. 바로 이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지역지구제, 이게 바로 대표적인 경제적 기능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자,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 어떤 것이 정치적 기능에 해당하고 경제적 기능에 해당하는가, 이 기능 두 가지를 먼저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이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로 정부가 개입을 하는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또 중요해요. 개입 방법. 자, 이거는 어디로 가느냐? 238쪽으로 갑니다. 238페이지 가시면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토지 이용 규제, 그리고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형태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데요.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하고 개입 방법을 구분한 거,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요. 작년에는 한 문제 반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시장 개입 방법입니다. 이 개입 방법을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작년에는 독립적으로도 한 문제가 나왔고 지문으로도 한 개가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답이었으니까 실제는 두 문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비중 있게 다루고 거의 매년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정부가 시행하는 방법 세 가지는 사례를 가지고 구분하셨는데요. 토지 이용 규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바람직하게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법률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 이걸 이제 토지 이용 규제라고 합니다. 사례들을 익히셔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토지 이용 규제 수단 중에 하나가 지역 지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이제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배웠었어요. 근데 용도 지역이나 지구가 시행되면은 지정된 용도 지역의 목적에 따라서 토지를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공업지구로 지정되었다. 그러면 공장을 건축해서 이용하는 거지 백화점을 건축할 수는 없잖아요. 즉 용도 지역이나 지구가 지정되면 국민의 토지 이용 행위가 규제를 받게 되는 거죠. 법으로. 그죠? 국대기업에 따라서 행위 제한이 가해지니까 대표적인 토지 이용 규제 수단이고요. 또 지역 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 용도 지역에 맞게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부여가 되죠. 그러면 국민의 건축 규제, 건축 행위가 규제를 받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따라 이 건축 규제도 토지용 행위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이죠. 그리고 인가나 허가를 신청했을 때 정부가 불허가 처분을 한다. 토지를 이용할 수 없죠. 이것도 대표적인 토지용 규제 수단입니다. 또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개발권 양도 제도라는 게 있어요. 개발권 양도제. 영어로는 TDR이라고 하는데 이 개발권 양도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실시되지 않고 있는 제도인데 미국의 일부 주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예요. 근데 이 TDR이 최초로 미국에서 시행이 될 때는 역사적 유물을 보호한다거나 자연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가장 대표적인 토지이용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규제를 가했을 때 토지 소유에게 손실이 초래되는데 그 손실을 개발권을 양도해서 간접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바로 개발권 양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으로 토지용 규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익혀야 될 게, 자, 정부의 시행계획 방법 중 토지용 규제 수단에 네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지역 지구제, 건축 규제, 인허가제, 개발권 양도제 네 가지를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직접적 개입하고 간접적 개입의 차이점은요. 직접적 개입은 정부가 직접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 개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간접적 개입은 정부가 시장 기구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옆에서 지원을 해준 간접적인 지원 방법입니다. 자, 이 간접적 개입에 어떤 게 있느냐? 조세 정책이라든가 조세 감면, 그리고 보조금 지급, 그리고 또 금융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행정상 지원을 통해서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간접적 개입이라는데요. 그러니까 조세정책, 종합부동산세라든가 뭐 개발 부담금 부과를 한다든가 이런 또 조세 감면을 해준다든가 그런 방법, 또는 주택 보조금을 지급해서 저소득에 주거 이전을 활성화시킨다든가, 또 금융 지원을 통해서 옆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요. 행정 지원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등기제도나 지적제도를 확충해주고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준다. 이런 행정 지원을 통해서 옆에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간접적 개입이라는데요. 일단 토지용 규제 수단에 해당하는 네 가지를 외우시고요. 간접적 가입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다 외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를 직접적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 직접적 개입은 워낙 사례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가격이나 수급량을 통제하는 방법이 직접적 개입인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수요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말은 정부가 토지를 사들인다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토지 수용이 있죠. 보상금 주고 땅을 사들이는 거지, 그지? 그리고 토지은행도 토지은행제도도 정부가 토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 선매제도도 개인에 우선해서 정부가 공공기관의 토지를 매입하는 거죠.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해서 그 어쩌란 말인데 그러면 왜 지훈씨만 자꾸 정윤씨만 그렇게 뭐 안 보이니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그럼 일찍 와서 앞쪽에 얘기 안 던지. 그 어쩌라는 거야 내 보고. 지금 그거는 랜드풀에서 줌을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글자를 우리가 확대할 수가 없어요. 이 시스템을 딱 랜드풀에서 맞춰놨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좌우로밖에 이게 안 돼. 카메라가 글자 크기를 확대를 할 수가 없어요. 줌을 이렇게 방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글자가 안 보이면 좀 일찍 오셔서 앞쪽에 안 던져야지. 그럼 뭐 지금 와서 수업 중에 뭐 글자 안 보이고 뭐 어쩌란 말인데 그러면 내보고 일어서서 봐 그러면.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말이야. 여러분들에게 지금 수업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저는 이 직선직이 돼가지고 뭐 하면 막 바로 그냥 팍 나가. 참을성이 없어요, 내가. 근데 좀 죄송스럽긴 한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 수업 시작할 때, 그죠? 방석을 가져와서 앉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끝나고 나서. 저기 뒤로 갖다 놔야 돼. 왜 그러냐? 방석을 안고 그냥 두고 가면은 아침에 왔을 때 누가 자리를 잡아둔 줄 알아요. 그럼 그 길을 못 앉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뭐냐? 왜 자리를 먼저 잡아주느냐? 저 사람이 맨날 얘기해, 나한테.
자리 잡아주는 사람 없죠, 여러분들이. 근데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는 자리를 잡아준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해를 좀 구하는데 방석을 가져와서 앉았으면 수업 끝나고 가실 때 꼭 저기 컴퓨터 옆에 의자 위에 좀 보관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갖다 놓고 가셔야 돼. 알겠죠? 일부러 내가 청소하면서 막 치우기도 하는데 그런 수고는 좀 해주셔야 돼. 왜 다른 사람이 일찍 온 순서를 앉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고 그렇게 하시고 글자가 안 보일 수도 있죠. 뒤에 앉으면, 그죠? 그러면 뭐또 보기를 쓰든지 아침에 일찍 오시든지 방법이 없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내보고 그냥 스페어 자리 들고 와서 저기 앞에 앉아 저기. 자, 이 토지 수용이나 토지 은행, 토지 선매제도, 공공용지 확보 이런 거는 정부 토지를 정부 사들이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수요자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또 글자를 크게 쓰면 그죠? 잘 보일 수가 있는데 글자를 크게 쓰면 중간에 지워야 되잖아요. 그 1시간 수업하는 내용을 지워버리면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기가 어렵고요. 1시간 수업한 내용을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지우기 위해 가지고 필기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글자를 적게 적는 거거든. 그리고 또 키가 적어서 저 높이까지 못 적어. 칠판을 체유용을 활용을 못 한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글자를 적게 적을 수밖에 없어.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돼. 이 수요자 역할을 수행하는 게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많죠. 정부가 직접 토지나 주택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거. 예를 들면 도시 개발이라든가 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공영 개발. 토지를 직접 개발해서 공급하는 거고요. 주택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거는 공공주택 정책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이제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직접적 개입이고, 그리고 가격이나 수급량을 통제하는 것도 직접적 개입인데요. 상당히 많아요. 임대료를 규제한다. 임대료 규제라든가 분양가를 규제하는 거. 이건 전부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직접 개입인데 이 직접 개입은 사례가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 직접 개입은.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그죠? 자, 토지이용 규제설에 해당하는 네 가지를 외웁니다. 지역지구제, 건축규제, 인허가제, 개발권 양도제도. 요 네 가지 외우셔. 그 다음에 간접적 개입 방법에 해당하는 사례도 기억을 하셔야 돼. 조세정책이나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금융지원, 행정지원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외워놓고요. 그 외에 나머지 방법들은 전부 직접적 개입이다. 이렇게 구분을 딱 하는 게 가장 쉽게 답을 잘 수 있고요. 작년 시험에는 박스 속에 한 5, 6개를 넣어놓고요. 다음 중 직접적 개입에 해당하는 것들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이게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독립적으로. 그 다음에 또 지문으로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은 대표적인 간접적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이다. 옳은 지문이죠. 그죠? 근데 이걸 이렇게 안 돼요.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은 가장 대표적인 직접적 개입 수단에 해당한다. 이렇게 틀리게 되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또 지문으로도 또 답을 요구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을 구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의 그냥 한 문제가 고정돼서 보시고 사례들을 가지고 꼭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그 정부가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데 이제 정치적 기능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소득에게 소득이 골고루 되돌아가도록 하는 소득 분배에 초점을 둔 시장 개입이죠. 그리고 경제적 기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상태를 뭐라 그러죠? 시장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지? 자, 교재를 어디로 가느냐? 231쪽으로 갑니다. 231쪽. 시장 실패. 자, 시장 실패의 개념은 우리가 벌써 다 배워왔다. 저기 108페이지에서 수요 공급론에서 균형의 이동을 정리를 했잖아요. 그죠? 균형이라는 게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상태를 시장 균형이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 수요량과 공급량이 불일치한다. 그러면 물량이 부족하거나 남는 상태가 되죠. 그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그런 상태를 시장 실패라고 한다 그랬거든. 그럼 시장 실패의 개념은 우리가 벌써 배웠는데요. 자, 그 교재에 시장 실패를 야기시는 원인들이 시장 실패의 원인에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요 제목들을 다 기억하셔야 돼. 시장 실패를 야기시는 원인. 어떤 것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시키는 원인이 되느냐. 자, 이 자체를 한 문제로 내기도 합니다. 시장 실패를 야기시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첫째 외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 효과는 어떤 한 사람의 행위가 여러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실을 미치는 행위를 통틀어 외부 효과라 하는데 이게 왜 시장 실패에 해당하느냐. 이런 행위가
시장을 통하여 나타나면 시장 실패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이런 행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를 야기시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요거는 좀 이따 별도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가 직접 생산 공급하는 재화, 공공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공재, 공공기관이 공급한다는 뜻이죠. 그죠? 이 공공재는 개인이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정부가 비용을 투입해서 공급해 주니까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공짜로 이용하고자 하는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시켜요. 그래서 대표적인 시장 실패를 야기시는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또 뭐 불안정 경쟁시장, 완전 경쟁시장은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균형 상태의 시장이죠. 그런데 이 불안정 경쟁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불안정 경쟁시장에 어떤 게 있었죠? 독점이라든가 독점시장이나 과점시장 또 독점적 경쟁시장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불안정 경쟁시장 자체가 시장 실패를 야기시는 원인이니까 독점이나 과점, 독과점도 당연히 시장 실패를 야기시는 원인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또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규모의 경제, 다른 말로 바꾸면 비용 체감 산업.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불경제를 정리해 드렸는데 규모의 경제는 규모를 대규모화 시킴으로써 비용을 점차 절감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규모의 경제에 해당하고 규모를 대규모화 시켰지만 비용도 더불어 증가해서 비용이 점점 증가하니까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규모의 불경제가 된다 그랬는데 그지? 그러니까 규모를 대규모화 시킴으로써 비용을 점차 감소시켜서 이익이 생기니까 비용 체감 산업이 되는 거고요. 규모의 불경제는 규모를 대규모화 시켜도 비용이 더불어 계속 증가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익이 없죠. 그래서 비용 최정 산업이라는데 규모의 불경제는 규모의 불경제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니고요. 규모의 경제만 시장 실패의 원인이에요. 자, 이게 좀 어렵죠, 그죠? 왜 규모의 경제만 시장 실패의 원인이냐? 규모의 경제는 규모를 대규모화 시킴으로써 비용을 절감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으로 저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똑같은 물건을 생산한 기업이 A, B, C, D 5개가 있는데요. A 기업만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가지고 비용을 절약해서 이익이 생겼다. 그럼 그 A 기업은 저가 정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다른 기업의 물건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는 당연히 A 기업의 물건만 구매하게 될 것이고 가격이 싸니까. 그러면 B, C, D, E 기업은 결국은 도태가 되고 시장에는 A 기업 한 개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시장에 공급자가 하나밖에 없는 상태를 뭐라 그랬죠? 독점 시장이라 한다 그랬지. 그럼 이 독점이나 과점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는 기업을 결국 독점화 시킴으로써 시장 실패를 야기시는 원인이 된다. 그런 뜻이네요. 자, 일단 규모의 경제만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 그것도 기억을 해드리고 또 한 개 더 알아야지. 규모의 경제, 규모의 불경제 용어 배웠죠? 들은 적이 없어? 규모의 경제나 규모의 불경제를 야기시키는 토지의 특성은 무엇인가? 뭡니까? 사장님 공부 잘하시잖아. 늦게 오시지만. 그 토지의 특성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죠? 토지의 특성은 크게 자연 특성하고 인문 특성으로 나누죠. 근데 대부분 이제 시험은 자연 특성 위주로 나오니까 이제 자연 특성에서 뭐 부동성, 영속성, 부정성, 개별성, 인접성 거기서 파생되는 특징들만 좀 정리를 하고 있지. 인문적 특성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 그 인문적 특성도 용도의 다양성이나 병합 분할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국도성, 고가성, 투자의 내구성 여러 가지 성격이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병합 분할 가능성이라는 게 있다. 병합이 뭐야? 인접 토지를 합치는 거죠. 인접한 토지를 합치면 규모가 커지죠. 그게 대규모 아니야. 인접한 토지를 합쳐가지고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지? 주거지구 옆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그럼 주거지구 옆에 있는 공원이 조성된 지역을 병합을 한단 말이야. 합친다. 쾌적성이 확보됐으니까 가치의 상승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규모의 경제였지.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나 불경제는 바로 병합 분할 가능성 때문에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나 불경제를 야기하는 특성이 병합 분할 가능성. 전혀 생각지도 못했지. 정리를 다 해줬어요. 병합 분할 가능성은 자, 첫째,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특성이다. 또 합병 정강가나 분할 정강가를 야기시킨다. 규모의 경제나 불경제를 야기시킨다. 또 규모의 경제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유발되는 현상이 있다. 플로테이지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 부동성과 함께 한정 가격을 승인시키는 근거가 된다. 다 정리를 해드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날 뿐인 거죠, 그죠? 들어는 뭔 것 같아요? 다행이다. 들어봤으니까. 들어본 적도 없다. 어떻게 알아버렸나? 그것도 이제 참고로 기억해 둡니다. 규모의 경제나 불경제를 약화시키는 특성이 병합 분할 가능성. 그거 참고하게 알아놓고요. 이 시장 실패를 약화시키는 원인 중에 또 한 개가 있어. 이제 정보가 특정인에게 편중돼 있다. 정보의 비대칭. 그러니까 특정인만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정보를 모르면 정보를 확보한 사람만 초과인을 획득하게 되죠. 그래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원인이 되는데요. 이 시장 실패 원인은 간간히 그죠. 한 5년에 한 번 정도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 것 이렇게 해서 이 제목 자체를 묻는 게 그죠. 한 문제씩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 제목들 정도는 기억해놔야 되고요. 이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외부 효과고 그리고 이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또 토지 정책이 지역 지구제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 효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토지 정책도 상당히 여러 가지 유행이 있겠지만요. 우리 개론 수업 시간에 배워서 해결할 거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외부 효과, 그다음에 지역 지구제, 그리고 토지 은행제, 이렇게 세 가지는 이제 수업 중에 개론 수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 나머지 토지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다른 과목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은 상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나중에 다 나오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토지 정책도 있고 주택 정책도 있고 조세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토지 정책의 유행들을 익혀야 되는데요. 자, 이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지? 외부 효과입니다. 이 외부 효과를 정리하셔야 된다. 그 231쪽에 바로 나와 있죠. 외부 효과. 231조 외부 효과 쭉 정리가 되어 있을 건데요. 이 외부 효과 자체가 그냥 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외부 효과는 어떤 한 사람의 행위가 여러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거나 또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미치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익을 주고 대가를 받지 못하고요. 또 손해만 미치고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걸 통틀어 외부 효과라는데 외부 효과, 다른 말로 외부성이라고도 합니다. 외부성이나 외부 효과 같은 말이고요. 이 외부 효과를 야기시키는 토지의 특성이 뭐였죠? 외부 효과를 야기시키는 토지의 특성은 다 했지만 뭐 기억이 나는 게 있어야지 도대체 그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죠? 어떻게 된 게지? 맨날 까막눈이고 그죠? 그러니까 참 저 뒤에서 촬영하다가 이제 민법 시간에 촬영하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죠? 생수 4컵 먹고 왔습니다. 자, 왜 어제 참 그죠?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 공부 열심히 하고 있네. 이제 민법 수업 시간에 질문에 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공부를 안 한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 공부 안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질이 확 나더라고. 진짜 내 생수 4컵 먹고 왔어요. 열받아가지고 공부 좀 해. 왜 그 다른 자기 학원 신경이나 쓰면 되지. 남 학원에 와서 남은 수강생 욕을 하고 지랄이야. 나는 내 포항에 가도 내 포항 수강생들한테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해주는데요. 진짜 우리 학원이 아니고 남 학원이지만 나는 남 학원에 가도 내 학원 수강생하고 똑같이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열성적으로 수업을 해주거든. 근데 뭐 물론 답 안 하고 하면 성질 나요. 그러면 포항 사람들 공부 안 하네. 이런 소리는 안 해요. 그죠? 공부해도 하고 있지만 잊어버렸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그죠? 왜 공부 안 해? 하면서 막 이렇게는 안 하니까 괜히 그냥 빡빡 질러 섞고만 수업 시간에 우리 수강생 요가고 하니까 듣기 싫더라고 나도. 그러니까 뭐 공부를 여러분이 안 하는 건 아닌데, 그지? 공부를 하는데 뭘 안 하는 거야?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대답을. 왜 꿀먹이고 좀 대답을 하시라니까. 대답을 해가지고 틀린 답을 하면은, 그죠? 뭐 순간적으로 저번에 얘기한 데 말이야 동상 뜻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또 틀린 답 한다고 뭐 화를 낼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되잖아. 그죠? 좋잖아. 그러니까 우렁차게 대답해야 돼요. 그리고 또 지금은 마스크 끼고 있어서 누가 대답하는지 잘 몰라. 이럴 때 대답하는 거야. 그렇습니까? 옳은 답을 하는지 틀린 답을 하는지 모른다니까. 그죠? 확실히 알 것 같아 큰 소리를 하고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다 알 것 같으면 뭐하러 돈 주고 여기 와서 배우고 앉아 있습니까? 그제? 모르니까 배우러 왔는데 모르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나만 수강생 막 욕하고 막 기분 진짜 안 좋대. 목요일 날 그죠? 저녁에 술 많이 먹었어요 내가 혼자. 나 그런 거 들으면 내가 견디지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대답 좀 잘하고 그렇게 해요. 자, 이 부동산과 인접성이 외부효과를 야기시는 원인인데 외부효과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정의 외부효과와 부의 외부효과.
이 정의 외국가를 외부 경제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부의 외국가를 외부 비경제 또는 외부 불경제, 뭐 같은 말이야. 외부 비경제, 외부 불경제. 그러니까 정의 외국가는 어떤 한 사람의 행위가 여러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걸 정의 외국가. 그리고 부의 외국가는 한 사람의 행위가 여러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미치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미치는 행위, 이런 행위를 통틀어 외부 효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정의 외국가는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무슨 아파트 단지가 한 개 있단 말이야. 저 AK 그랑폴리스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 101동 있고 102동 있고 103동도 있고 뭐 104동도 있고 그렇겠죠. 그죠? 뭐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그죠? 여기 좋은 동네지. 그죠? 비싸고 역세권이고 그죠? 근데 요 아파트 단지 안에 갑이라는 한 사람이 비용을 딱 투입해 가지고 아주 쾌적한 화단을 하나 딱 조성해 줘요. 이 아파트 단지 안에 한 사람이 비용을 투입해서 화단을 조성해 주니까 이 지역 주민 전체가 쾌적성이 확보되면서 주택 가치가 상승해서 큰 혜택을 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지역 주민 여러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행위를 통틀어 뭐 정의 외국가를 하는데, 자, 이 정의 외국가는 화단을 조성한 비용은 각 개인이 부담을 했지 지역 주민은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개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니까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크다. 이 사적이라는 말이 한 사람을 뜻하는 거고요. 사회적이라는 말은 여러 사람, 여러 지역 주민을 통틀어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개인이 투입했으니까 비용은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커. 근데 화단을 조성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이 지역 주민 전체가 이익을 받지 각 개인이 얻은 이익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익은 개인이 보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편익은 사적 편익보다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사적 비용이 더 크고 편익은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는 말이 뭐죠? 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서 여러 지역 주민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미치는 행위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게 바로 정의 외국가인데 이거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거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사회적으로는 많이 있을수록 좋죠. 근데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생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필요한 수량은 많아요. 그러나 필요한 수량보다 항상 부족하게 과소 생산돼요. 적정량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저 진천동 지역에 그죠? 공원이 진천동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이 한 10개가 조성될 필요가 있는데 10개가 있을수록 좋죠. 많을수록 그죠? 근데 이 지역 주민들에게 당신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공원 좀 조성하세요 하면 안 하겠죠. 필요한 수량은 많지만 항상 필요한 수량보다 부족하게 적정량보다 더 적게 과소 생산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정부가 이제 이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당사자에게 장려금도 주고 보조금도 지급하고 세금도 감면해주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의 외국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장려 정책을 통해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의 외국가는 한 사람의 행위가 여러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미치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냥 여러 사람에게 손해만 주는 거죠. 자, 여기에 하천이 형성돼 있어요. 근데 하천 상류에는 을이라는 사람이 공장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 근데 이 하류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물고기를 양식하고 있는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요. 그런데 이 상류에 있는 공장에서 을이 아무도 모르게 저녁에 썩은 폐수를 살짝 배출해버려요. 폐수를 방류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수질이 오염되면서 이 하류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물고기가 떼죽음을 하고 해서 엄청난 손실이 초래되는 거죠. 바로 이 한 사람의 행위가 여러 지역 주민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미치고 있잖아요. 이런 행위가 이제 부의효과인데 이 부의효과는 자 폐수를 방류하는 을은 아무런 비용도 투입하지 않고 그냥 썩은 폐수만 방류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하류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물고기의 떼죽음을 방지하고 하려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수질을 정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수질을 정화시켜요. 그러니까 사적 비용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당연히 더 크겠죠. 그런데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을 개인에게만 이익이 있는 거지 지역 주민은 아무런 이익이 없죠. 그죠? 그럼 편익은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더 크다 그런 뜻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해석을 한번 해봐. 비용은 사회적 비용이 더 크고 편익은 사적 편익이 크다는 말이 한 사람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여러 지역 주민들에게 비용을 초래하게 하는 손실을 미치는 행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 사람이 이제 여러 사람에게 손실을 미치는 거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전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남에게 손해를 주는 거는 안 할수록 좋은 거고 전혀 없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인이 비용도 투입하지 않고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필요한 수량보다 항상 더 많이 생성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도 자주 하잖아요. 부의효과를 이야기하는 거, 남에게 손해를 미치는 거는, 그죠? 뭐 안 하는 것처럼 가만히 뭐 앉아있지만, 그죠? 다 하잖아, 그지? 저도 담배를 워낙 많이 피니까, 뭐 어디 길거리 가다가 담배 피우고 싶으면 피워야지, 어쩝니까, 그지? 뭐, 피고 어떻게 해요? 꽁초를 부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수구 구멍에 살짝 넣어보고 오고, 그죠? 그렇다고 그걸 주머니에 넣을 겁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 그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람 제정신이 아닙니다. 주머니에 넣었다가 바지 다 타면 웃자란 말이야. 잘못 가져가지고. 그죠? 살이 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수구에 그냥 넣어버리고 오고 뭐 아니면 그냥 하다에 던져보고 뭐 바닥에 비고 끄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남에게 다 손해를 미치는 행위 아니야. 그지? 내가 버린 담배 꽁초 때문에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여름에 비가 오면, 그죠? 도로로 물이 범람을 내가지고 차가 막히고 막 이 난리가 치는 게 전부 내가 한 거야.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남에게 손해를 끼치니까 안 해야 됩니다. 근데 항상 비용도 투입하지 않고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수량보다 더 많이 과대 생산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적정량보다 항상 과대 생산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런 행위를 야기하는 당사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범칙금을 부과하나 또 세금을 중과시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가는 게 효율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의 효과는 장려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시행에 개입을 하고, 부의 효과는 규제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의 효과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이익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만 받고 싶겠죠. 적극적으로 이익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개발을 유치하는 현상이 나타난대요. 그게 영어로는 자, please in my front yard. 그러니까 제발 우리 집 앞마당에 좀 해주세요 말이야. 제발 우리 집 가까이 이익을 보려고 정말 우리 집 가까이 근처에 해달라는 거죠. Please in my front yard에 머리 글자 따보면 PIMFY죠. 읽어봐. PIMFY. 핀피가 됩니다. 핀피. 그래서 이 핀피가 바로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현상이에요. 개발 유치 현상인 핀피 현상이 야기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의 효과가 존재하게 되면 이익을 보기 때문에요. 당연히 해당 지역에는 정의 효과가 존재하면 해당 지역에는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기 전에 정의 효과는 수요가 증가할 때는 수요 곡선이 우상향 이동을 하잖아요. 우상향 이동하면서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수요만 변할 때는 가격이나 양은 항상 수요하고 동일바로 가지.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균형량도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겠죠. 이 정의 효과는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량도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기까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다음에 부의 효과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손실을 미치는 거니까 손해는 안 볼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죠? 회피하고자 하는 거죠. 기피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Not in my backyard.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집 뒷마당에도 얼씬거리지 말아라 이런 뜻이라.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이거는 개발을 기피하는 건데요. Not in my backyard. 머리 글자를 따니까 NIMBY. 님비가 됩니다. 님비 현상이 이야기되는데, 님비는 이제 개발을 적극적으로 기피하는 거예요. 개발 기피 현상이 님비 현상이 이야기되고, 부의 효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규제를 가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규제를 가합니다. 규제를 가하면, 자, 지금 오염물질을 배출했지, 공장이, 그죠? 폐수를 방류해서.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이 공장에게 규제를 가겠죠? 네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폐수를 방류했으니까, 이런 거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손해가 크니까, 이런 거 이제 앞으로 하면 안 된다.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가 공장에 규제를 가했다고 가정해봐요.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해라. 그러면 이 공장에서는 당연히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럼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만큼 공장 입장에서 보면 생산비가 증가하는 셈이 되죠. 생산 비용의 증가는 무슨 요인이죠?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부의 효과에 대해서는 규제 정책을 통해서 공급을 감소시키므로, 공급이 감소할 때는 균형 가격은 어떻게 상승하고, 공급만 변할 때는
량만 공급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그랬지. 자, 균형량은 감소해요. 근데 가격은 반대로 상승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부의 효과에 대해서는 규제 정책을 통해서 공급을 감소시킨다. 공급을 감소시키므로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이 외부 효과는 독립적으로 충분히 한 문제가 나오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꼭 정리해야 될 거는 가장 답을 많이 틀리는 게요.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 중에 뭐가 큰가를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정의 효과는 사적 비용이 더 크고 부의 효과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큰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수량보다 과소 생산되느냐 과대 생산되느냐 핀피 현상을 야기시키느냐 님비 현상을 야기시키느냐 정의 효과가 존재해서 수요를 증가시켜서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량은 증가하게 되는지 또 규제 정책을 통해서 공급을 감소시키므로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량은 감소하게 되는지 이 결과까지도 다 묻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정리를 해놓고 있어야 한 개 정도를 득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외부 효과가 이제 정의 효과 부의 효과가 있는데 부의 효과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규제 정책 아닙니까? 그죠? 이건 필요한 수량보다 과대 생산이니까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를 가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그러죠. 이 부의 효과를 제거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토지 정책이 지역지구제입니다. 지역지구제 238쪽으로 갑니다. 지역지구제. 그러니까 공부 시간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하는 거 다 배우셨어요. 근데 뭐 배웠다고 해서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다. 자, 지금 이 전체 지역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런데 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는데 이 앞에 일부 지역은 그죠? 요 지역은 주거 기능을 잘 유지를 하고 있어. 주거 기능이 잘 유지되면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토지를 활용하고 있어요. 여기는 주택들이 다 입지해가지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쪽의 일부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주거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거 기능과 공업 기능이 혼재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말이에요. 그러면 요 지역은 뒤에 지역은 주택들도 있고요. 주택 옆에 뭐도 있겠노? 공장도 당연히 입지해 있겠지, 그지? 그럼 이 공장이 주거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습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습니까?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많겠지, 그지? 공해를 유발하고 대기를 오염시키고 폐수를 방류하고 뭐 맨날 집에 문 열면 끄름이 그득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 공장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미치고 있다. 즉, 요 지역에서 부의 외효과가 발생했다. 그런 뜻이네, 그지? 공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의도하는 손실을 미치잖아요. 이게 부의 효과 아니야. 근데 이걸 그냥 두면 형평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부의 효과에 대해서는 규제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개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거 기능과 공업 기능이 혼재한 지역을 주거 전용 지역하고 용도 지역을 변경해 주는 거예요. 주거 전용 지역으로. 그럼 주거 전용 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되면 결국 이 주거 전용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했다는 것이 공장에게 규제를 가했다는 뜻입니다. 즉 주거 전용 지역에 공장이 계속 입지하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럼 결국 공장아 너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라 이 말이야. 규제를 가한 거죠. 공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합니다. 이전하면은 주택만 딱 나오면서 쾌적성을 확보하고 이 지역 지역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지역 지구제는 바로 부의 외효과를 제거할 목적으로 부의 외효과입니다. 정의 외효과가 아니고 부의 외효과를 제거할 목적으로 주거 기능과 공업 기능이 혼재한 지역을 주거 전용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해 주는 정책. 이런 정책을 지역 지구제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역주의 개념은 알았죠? 자, 지역주의를 실시하는 목적이 뭐다? 부의 외효과, 부의 효과를 제거하나 감소시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게 지역지구제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지역주의가 실시가 되면 이 지역에서 자 공장이 이제 타 지역으로 이전합니다, 그지? 공장에게 이제 규제를 가했으니까 공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딱 하겠죠. 그럼 주택만 딱 넣으면서 쾌적성이 확보되고 당연히 이 지역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겠지. 자, 지역주의가 실시됐을 때 해당 지역에 장단기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를 정리해 보는데요. 지역주의가 실시가 되면 부의 외효과가 제거됐죠.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쾌적성이 확보됐으니까 당연히 해당 지역에 주택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죠?
공장이 있을 때는 부유했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러 온 사람이 없어. 근데 이제 공장이 이전하고 나면 쾌적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수요가 100호 정도 증가했다고 가정해보자요. 자, 지난주에 부동산상의 장단기 균형에서, 그지? 특정 지역의 주택 수요가 증가했을 때 나타나는 장단기 변화를 정리해드렸죠. 지난주 첫째 시간에 한 거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제가 그 장단기 균형을 설명드릴 때 요 내용은 나중에 지역지구대에서 나오고 임대료 보정책이나 여가 과정에서 여러 군데서 반복돼서 나오니까 개념을 잡아주면 아주 쉽다 그랬거든요. 똑같습니다. 내용이. 들어봐. 지난주에 한 거 복습하는 거하고 똑같아. 자, 지금 이 지역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어요. 근데 주택은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없다. 부동산에서 단기란 신축 공급이 불가능한 기간을 단기라고 한다 그랬어. 그지? 그리고 신축 공급이 가능한 시점부터를 장기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공급이 안 되겠죠. 수요만 증가했고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 부존성에 기인해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주택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돼 있지. 당연히 주택 가격이 상승합니다. 주택 가치가 상승하고 이 가격이 상승한 만큼 이 지역에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싸게 주택을 처분하겠죠. 기존 소유자가 누구? 기존 소유자입니다. 기존 공급자. 이 기존 소유자인 기존 공급자가 초과이윤을 획득한다 이 말이야. 가격이 상승한 만큼 당연히 초과이윤을 획득하고, 또 주택에서 이제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이 초과이윤을 획득할 목적으로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한다 그랬어요. 즉 건설업자가 시장에 진입해서 요 지역에 진입해 가지고 신축 들어갑니다. 그지? 주택 착공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신축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택이 공급되죠. 공급되는 시점부터가 뭐다? 장기라. 신규 공급이 가능한 시점부터. 근데 건설업자가 주택 신축 들어가면 건설업자의 생산 비용에 따라서 공급량도 달라지고 가격 순도 다른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 그랬는데요. 건설업자의 생산 비용이 종전과 똑같은 일정 불변 수준인지, 종전보다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지, 종전보다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지에 따라서 공급량이 달라지고 가격도 다른 수준에서 결정된다. 자, 지금 이 지역에 수요가 100호 증가했죠. 100호 증가했으니까 100호만큼을 공급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생산비가 변화가 없고 종전과 똑같은 비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수요가 증가한 100호만큼 공급도 똑같이 신축을 해서 100호만큼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수량이 다 채워졌죠. 신축을 통해서, 그지? 필요한 수량이 채워지면 이 상승했던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 정상대로, 이 점점 하락해서 상승 정상대로 원래 순으로 되돌아간다 그랬죠. 그죠? 가격은 항상 원래 순으로 복귀합니다. 가격이 원래 순으로 복귀한다는 말은 단기에 상승했던 초과이윤이 소멸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초과이윤이 소멸했다는 뜻입니다. 이 상승했던 가격만큼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상승 정상대로 들어가면 초과이윤은 소멸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개념. 우리 부동산에서는 초과이윤은 주택이 공급되기 전까지 단기에만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공급된 후 장기적으로는 언제나 초과이윤은 소멸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초과이윤은 항상 단기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야. 장기에도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았어? 항상 공급이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초과이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과이윤은 단기에만 존재하는데 잘 들어야 돼. 이 단기에 존재하는 초과이윤을 누가 획득했습니까? 기존 소유자. 기존 소유자만 초과이윤을 획득한다는 거지. 그리고 새로 시장에 진입한 신규 공급자는 초과이윤 자체를 획득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 초과이윤 소멸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언제나 이 초과이윤은 기존 소유자가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거예요. 초과이윤은 획득하는 거고, 신규 공급자, 새로이 지역주가 실시된 후에 공급하는 신규 공급자는 초과이윤 자체가 없어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단 말이야. 신규 공급자는 초과이윤 자체를 누릴 수가 없고 언제나 기존 소유자만 초과이윤을 획득합니다. 즉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꾼다. 우리 부동산에서는 자, 지역주가 실시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미리 입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초과이윤을 누려요. 그런데 자, 지역주가 실시된 후에 여기에 신규 공급자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해서 공급을 했죠. 여기서는 초과이윤이 없잖아요. 그죠? 고로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입지하고 있을 때만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거지. 정책이 시행된 후 해당 지역에 진입해서는 초과이윤 자체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부동산에서는 미리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입지하고 있을 때만 초과이윤을 획득한다. 즉 사전적 독점만 발생을 하게 되지 사후적 독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즉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기존 지역에 진입하고 있던 기존 소유자만 초과를 누린다는 거다. 그리고 정책이 시행된 후에는 초과인 자체가 소멸하고 없기 때문에 사전적 독점만 발생을 하지 사후적 독점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여할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건설업자가 시장에 진입해서 주택 착공 들어갔는데 생산 비용이 종가보다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산비가 종가보다 증가하면 지금 수요가 100호 증가했기 때문에 100호를 공급해야죠. 근데 생산비가 증가했으니까 100호만큼 공급을 할 수가 없어. 공급은 한 90호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에? 그러면 장기로도 주택이 이제 10호 정도가 부족한 셈이 되지. 그럼 구매 경쟁하니까 가격은 약간 상승을 하게 되고, 건설업자의 생산비가 종가보다 감소해버리면 수요는 100호 증가했지만 공급은 100호보다 더 많이 한 110호 정도가 신축돼 나와요. 필요한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적으로 초과 공급이 생겨서 물량이 남아돌잖아, 그죠? 당연히 판매 경쟁하니까 가격은 약간 하락한 수준에서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게 됩니다. 지역지구제 실시 후 나타나는 장단기 변화를 증개해봤는데, 옛날에는 이 지역주제 실시 후에 나타나는 효과를 들어 시험에 냈는데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토지정책 중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토지정책으로 평가되는 게 지역지구제예요. 매년 나와요,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개론 시간에 배운 건 딱 지문으로 한 개밖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 개론 시간에 배운 거는 지역지구제는 부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법률적 조치 중에 하나이다. 맞죠? 부의 효과를 제거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토지이용 규제 수단. 거기에 지역주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 정부가 법으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지역주제란 말이야. 그지? 이 지역주를 실시하는 목적이 바로 부의 효과를 제거하고자 하는 거죠. 그 한 줄 딱 나옵니다. 옳은 지문으로. 아니면 틀린 지문으로 뭐 지역주는 정의 효과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이다. 틀렸지? 부의 효과를 제거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야. 그거 한 줄 나오고 우리 개론 시간에 배운 거나. 그리고 나머지 지문 4개는 뭐냐? 공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국토교육에서 배운 용도 지역, 용도 지구와 관련되는 지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주의에서는 뭐 제가 효과까지 설명드리고 나중에 이제 3, 4월 단계에 가면요, 지역주의의 문제점이라든가 그 문제점을 또 보완하는 보완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는데 다루지를 않아 요즘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요 지역주의를 실시하는 목적 정도 기억하고요, 효과도 알아둬야 되겠죠. 뭐 언제 또 나올지는 모르고 지금 한 최근에는 10년 이상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효과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부에 있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와 관련된 내용을 내기 때문에요. 공법 시간에 수업을 착실히 듣는 게 지역주에서 나오는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토지정책은 이제 이 지역지구제가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고, 이거는 왜? 부의 외효과 때문에 파생된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외부효과하고 지역지구를 한꺼번에 같이 정리를 해놔야 된다. 같이 요게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같이 섞어서 한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지역지구만 한 문제를 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우리 개론 시간에 배워야 될 토지정책은 나머지 정책도 많이 있어. 그게 242페이지부터 보면 그죠? 토지정책이 유행해서 뭐 개발이익 환수제도라든가 242페이지부터 한번 봐봐. 토지정책의 수단 해가지고 그죠? 토지 공개념, 개발이익 환수제도, 공시지가 제도라든가 부동산 실명제라든가 뭐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의 정책이 있습니다. 토지정책, 토지 수용제, 토지 은행제, 토지 순매제도, 그리고 또 공시지가 제도라든가 뭐 부지기수의 토지 정책들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 정책들은 지문으로 거의 간혹 가다가 하나씩 딱 나와. 지문으로. 부동산 실명제라는 게 뭐죠? 실명으로 등기해라 이 말이야.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지. 취득했으면 내 이름으로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해라. 그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죠? 그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 95년도에 처음 시행이 된 거죠. 그죠? 실명제가. 그리고 이제 공시가 제도는 뭐야? 토지의 가격을 미리 공시해가지고 개인들이 토지를 거래할 때 토지 시장에서 거래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토지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토지의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 그게 공시가 제도겠죠. 예를 들면 그죠? 개발 이익 환수 제도. 정부가 개발을 하면 그 인근 지역 토지의 지가가 상승해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이익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그죠? 여기에 뭐 갑, 을, 병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잖아, 그지? 근데 이 주변 지역을 이렇게 정부가 확 배쳐가지고 뭐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뭐 이렇게 정부가 개발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인근 지역 소유자들이 지가가 급등을 해서 크게 이익을 보잖아요, 그죠? 근데 정상적으로 1년 동안 지가가 상승한다면
2% 정도 지가가 상승하는데 요 지역은 1년간 지가가 30% 상승했어. 그럼 저가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큰 이익이 생겼죠. 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은 법이 개발이익 환수 제도야. 아셨죠? 그 이익의 일부를 그 개발 이익의 25%를 법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딱 정해놨습니다. 그게 개발이익 환수 제도고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토지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죠? 지문으로 딱 한 개 나와요. 뭐 개발이익 환수 제도란 정부의 개발로 인해서 인근 지역 소유자가 획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한 개 딱 나오고요. 또 공영 개발 뭐야? 공영 공공기관에 의한 개발이라는 뜻이죠, 그죠? 공영 나중에 개발론에서 물론 정리를 하겠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기관이 토지를 개발해서 민간에게 공급하는 방법 이걸 공영 개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문으로 그냥 한 개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일일이 설명하고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이라든가 또 다른 법을 좀 배우면 그죠? 지식이 축적돼서 저절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 그리고 또 기출 문제라든가 문제풀이 단계에서 이거는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교재에 실려 있는 거 쭉 읽어봐. 242쪽부터 246쪽 사이에 있는 내용들은 그죠? 여러분이 쭉 읽으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걸 한번 느껴보시고 246페이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토지정책 중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익혀야 될 게 토지은행제도입니다. 토지은행제 찾았어? 토지은행제 또는 토지비축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지금 시행 중이야. 2009년 2월에 도입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2009년 2월에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도입한 지가 이미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정착 단계에 접어들어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은행 토지를 은행에 넣는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토지를 뭐 들고 다닐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은행에 넣겠노 그죠? 토지은행이란 정부가 미리 토지를 매입해서 비축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토지 비축 제도라고 하는데 자 지금 여기에 대구시라는 뭐 도시가 있다고 치자. 근데 도심 부분은 이미 개발이 다 종료돼 가지고요 파헤칠 땅이 없습니다. 도심 부분은 이미 개발이 다 끝나 있죠. 근데 외곽 지역으로 나가면 아직 개발이 안 된 미개발 토지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죠. 근데 외곽에 있는 이 미개발 토지를 그냥 방치하면은 언젠가는 민간인들이 진입을 해서 여기 찔끔 파헤쳐 가지고 아파트 하나 짓고요. 또 좀 있다가 여기 또 찔끔 파헤쳐서 공장 하나 짓고 막 이렇게 해서 찔끔찔끔 막 파헤쳐 간단 말이야. 그러면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없지. 난개발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차단하고요. 또 나중에 민간인 집에서 막 파헤치면 지가가 상승해서 투기도 만연하고 이럴 텐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요 미개발 토지는 지가도 아주 싼 수준일 거 아닙니까, 그지? 지가가 아주 낮은 수준인데 정부가 미리 도시 외곽 지역에 미개발 토지를 싼 가격에 대량으로 매입해서 비축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외곽 지역에 미개발 토지를 싼 값에 미리 대량으로 매입해서 비축하고 있다가 나중에 외곽 지역에 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거나 국가 산업 단지를 조성하거나 공단을 조성한다. 그러면 그만큼 토지가 필요하겠죠. 그때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토지를 민간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 이걸 토지은행 제도로 한단 말이에요. 토지를 미리 매입해서 비축한다는 뜻이죠. 그죠? 정리. 토지은행 제도는 도시 외곽의 미개발 토지를 정부가 미리 싼 값에 대량으로 매입해서 비축하고 있다가 외곽 지역의 토지 수요가 증가했을 때 이 토지를 민간에게 방출시키는 제도. 이런 제도를 이제 토지은행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토지은행 제도가 이제 실시가 되면서 좋은 점이 많겠죠. 정부가 미리 토지를 매입해 두면 민간이 집에서 파헤치진 않겠지. 난개발이 야기될 수가 없겠죠. 그죠? 난개발이 방지해야 된다. 도시 스포일과 같은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외곽지역에 토지가 필요할 때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아주 싼 값에 적기에 공급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장점도 있겠죠. 또 나중에 정부가 비축한 토지가 개발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럼 그 가격이 상승한 개발 이익을 정부가 다 회수해가는 셈이지.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쉽다. 이런 장점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투기가 방지가 되니까, 파헤칠 수가 없으니까 투기가 방지되니까 지가의 안정에도 기여한다. 이 말이다. 예, 도시의 지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제도가 토지은행 제도인데, 장점은 시험에 나와도, 그죠? 좋은 게 장점이니까 지문이 들어본 걸 찍으면 되겠지? 시험에 안 나와, 그런 거. 단점이 시험 포인트다, 단점이. 그러니까 토지은행은 단점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째, 정부가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엄청난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를 매입할 재원을 조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자, 첫째,
막대한 재정출이 수반되고 재원 조달이 어렵다. 두 번째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나중에 몇 년 뒤에 이 땅이 필요할 때까지는 정부가 이 토지를 비축하는 기간 중에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가장 큰 단점이 관리의 애로점이에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땅만 사두고 관리를 못하니까 뭐 불량주택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불법 포장마차촌이 형성되기도 하고 막 엉망진창인 거죠. 가장 큰 단점이 관리의 애로점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부가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주변 지역의 지가가 필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오히려 지가 상승을 유발해서 투기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단점이 있는데 시험은 단점에서 답을 요구합니다. 자, 최근에 나온 거, 2년 전에 나온 게 있다. 토지은행제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이 토지를 매입하여 비축함으로 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 소리면 안 돼.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을 장점으로 정반대로 바꿔서 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답을 못 찾아가지고 또 음은 거 찍고 틀리고 나오면 뭐 5개년 계획 세워도 안 돼. 이런 건 딱 한 번 듣고 알아야 돼요. 자, 세 가지 단점 기간다. 막대한 재정출이 수반되고 재원 조달이 어렵다. 두 번째, 관리가 보유기간 중에 관리가 안 된다. 관리의 애로점. 세 번째, 정부가 오히려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을 유발해서 투기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 제도가 토지은행 제도다. 단점을 기해놓고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토지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외에도 나머지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의 지문을 갖고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감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거니까요. 일일이 제가 그걸 열거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토지정책에서는 세 가지 이렇게 기억합니다. 토지은행제, 지역지구제, 외부효과. 요 세 가지를 정리하고 있으면 토지정책에서 나오는 건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토지정책이고 이제 주택정책 248쪽부터 이제 주택정책이 열거되는데 칠판 지우고 주택정책부터 조금 쉬었다 합시다. 수고했습니다.